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인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해온 기술 분석가가 한국의 삼성을 비판하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처음엔 한국인들을 단순히 과로에 찌든 비효율적인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의 만남, 그리고 깊은 밤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한국인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삼성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일막 편견과 첫 번째 충돌.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기술 분석 일을 해온 사람이죠. 데이비드는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3년 전 일본의 한 대기업을 분석했을 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시아 기업의 비효율성을 파헤치는 임무였는데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의 냉정한 분석 때문에 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이번엔 달라야 해. 삼성은 더 크니까 문제도 더 클 거야. 데이비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로 한국 재벌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이에요.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내서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었죠.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 풍경은 예상보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마음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게 그의 임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도착한 데이비드를 맞이한 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상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50대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데이비드 씨. 실망시키지 않겠다면 기대해 보시지. 박상무의 말투는 묘하게 비꼬는 듯 했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뒤바꾸는 독특한 화법이 데이비드를 당황시켰어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견딜 수 있다면 말이죠. 박상무는 데이비드를 가장 혹독한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온에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정이었어요. 작업자들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인적인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전사들 같았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강합니다. 약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죠. 당신 같은.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데이비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작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박상무가 지나가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표현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표현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박상무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해보시지. 실수하면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데이비드는 한 젊은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이정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2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어요. 박상무와는 정반대로 순수하고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훈의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 데이비드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이렇게 밝은 청년이 왜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박상무님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거죠?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무님은 외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를 평가하러 온 분들은요. 평가요? 예전에 일본 컨설팅 회사에서 온 분들이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동료들이 힘들어했어요. 박상무님도 그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고요. 데이비드는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결국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정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박상무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를 누구보다 아껴주시거든요. 그냥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가족? 데이비드는 의아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쓴다니요. 오후에 박상무는 데이비드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회사 지난 5년간의 실적입니다. 문제를 찾고 싶다면 마음껏 찾아보시지. 데이비드가 서류를 펼쳐보자 박상무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실망할 준비는 하셨겠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 테니까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 왔다면 실패할 각오도 하시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테니까요. 박상무의 말에는 강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간절한 것도 느껴졌어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절박함 같은 거 말이죠. 데이비드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삼성의 실적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수익률, 성장률, 시장 점유율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는데도 여전히 불 켜진 사무실들이 많았어요. 데이비드는 그중 한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팀이 회의실에서 내일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예상한 강압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토론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이 부분을 더 보완하면 어떨까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단순히 야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완벽한 결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데이비드에게 다가왔어요. 힘드시죠? 박상무님이 원래 저러세요. 하지만 정말 나쁜 분은 아니에요. 왜 그분은 저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거죠? 예전에 외부 평가 때문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시실 거예요. 정훈의 설명을 듣고도 데이비드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경계심치고는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피곤함도 잊게 돼요. 그 순간 데이비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박상무라는 강력한 적대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정훈 같은 순수한 직원들의 모습은 그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순하지 않아. 데이비드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일본에서의 실패가 다시 떠올라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둘째 날, 박상무는 데이비드를 더욱 혹독한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실수하면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당신 나라 사람들처럼 대충 하면 안 되죠. 박상무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게 분명했어요. 데이비드는 참으려고 했지만 한계에 다다랐어요. 제가 언제 대충 한다고 했나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죠, 안 그런가요? 편견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게 편견이라뇨?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거예요. 객관적이라고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왔으면서요. 박상무의 지적이 너무 정확해서 데이비드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왔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눈치채고 어색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 순간을 깨트린 건 갑작스런 경보음이었습니다. 삐! 삐! 메인 설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였어요.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섰죠. 클린룸 안이 순식간에 비상등의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김 과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상무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아무리 데이비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가 우선이었거든요. 정훈아, 내가 해봐. 박상무가 지시했습니다. 정훈은 망설임 없이 설비 앞으로 달려갔어요. 데이비드도 궁금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됐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훈은 여전히 설비 앞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름때가 묻고 땀에 젖은 채로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정훈을 자세히 보니 그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정훈 씨, 괜찮나요? 손이 많이 떨리는데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밤 8시가 넘었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오늘 안에 고쳐야 해요. 꼭 고쳐야 해요. 정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안 돼요. 이 설비가 멈추면 고객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훈의 대답을 들으면서 데이비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박상무가 나타났어요. 데이비드는 또 뭔가 차가운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여기 있나? 포기하는 게 어떻겠나, 정훈아.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냉정한 상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요, 상무님. 무리하지 말라고. 때로는 포기도 필요한 법이다. 박상무가 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박상무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냉정한 빌런이 아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정훈아,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 그때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상무님, 저 어릴 때 아버지 공장이 망했어요. 세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정훈의 강박적인 책임감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기계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전체가 망가졌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이 다 흩어졌어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엄마는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시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박상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박상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혼자 하지 말고. 상무님? 네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적대적이었던 박상무가 직접 나서서 정훈을 도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예전엔 현장에서 일했어. 아직 손에 감각이 남아있을 거야. 데이비드는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일까요? 데이비드 씨도 도와주실 거죠? 정훈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망설였어요. 자신은 여기 분석하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정훈의 순수한 미소에 데이비드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입장도 다른 세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였어요. 데이비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동지애를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여기 볼트를 풀어주세요. 이 케이블 연결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박상무와 정훈이 자연스럽게 데이비드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팀원처럼 말이에요. 자정이 넘어가자 정훈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3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어요. 박상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조금 쉬어라.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훈 씨를 이해할 것 같아요.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에요. 가족이요?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훈 씨에게는 가족이겠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어요. 새벽 3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비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보음이 멈추고 정상 작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됐다.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박상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데이비드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 생산에 차질이 없겠어요. 정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했다, 정훈아. 역시 우리 회사 최고 엔지니어야. 그리고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데이비드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박상무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거였어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데이비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상무의 적대감도 정훈의 헌신도 모든 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들 각자에게는 깊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5년간 믿어왔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는 박상무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정훈이 보여준 그 순수한 헌신 뒤에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요.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어 박상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왜 저를 그렇게 경계하시나요? 박상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젯밤 함께 일한 후 그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일본 컨설팅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 300명이 회사를 떠났어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정훈이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5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상무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가장자리가 해진 걸 보니 자주 꺼내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었어요. 정훈이와 비슷한 데이비드는 과거형 표현에 놀랐습니다. 3년 전 구조조정 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도 막을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었나 봐요.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충격받았어요. 박상무의 적대감 뒤에는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훈이를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나요. 똑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이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상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도 울컥했어요. 당신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서 우리를 판단하고 결국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만들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편견을 가지고 왔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데이비드의 진심 어린 말에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 보고 알았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박상무는 데이비드를 삼성 아카이브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카이브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창업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여기 창업자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이 보여준 곳에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데이비드는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낡은 책장 구석에서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메모장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친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술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은 키워야 한다. 데이비드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가 보러 온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였습니다. 다른 메모들도 비슷했어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미래다. 모든 글귀가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였구나.
데이비드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이 보여준 그 마음가짐의 뿌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박상무의 보호 본능도 모든 게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였죠.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박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바뀔 수 없어요. 저녁에는 채용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입사원 선발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지 궁금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이 지원자 스펙은 좋은데 팀워크는 어떨까요? 성적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봐야 해요.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가요? 데이비드가 익숙한 면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로 기술 능력과 성과를 중시했는데 여기선 사람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면접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회사에 남기고 싶은지 내 자식으로 삼고 싶은지를 봅니다.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 순간 데이비드는 정훈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남아서 설비를 고치던 그 진심.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선별된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성과도 아닌 학벌도 아닌. 이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믿음을 뽑는 거네. 데이비드는 감탄했습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본 채용 과정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선 기술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7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날 저녁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팀장이 야근하는 부하 직원에게 저녁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생 많아. 집에 연락은 했지? 네, 팀장님. 걱정 마세요. 그래도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내일 일찍 와서 하자. 아니에요. 오늘 끝내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거든요. 데이비드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이건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이었어요. 밤늦게 정훈과 함께 걸으면서 데이비드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회사에 헌신하나요? 정말 궁금해요.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회사가 저를 믿어주거든요. 제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끝까지 키워주려고 해요. 그러니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가족 같다는 말씀이군요. 네, 정말 가족이에요. 박상무님도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저희를 정말 아껴주세요. 특히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아버지요? 제 진짜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지금도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박상무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훈의 말을 들으며 데이비드는 박상무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잃은 아픈 마음을 정훈 같은 직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였겠죠. 그래서 저도 박상무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데이비드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생각했던 비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사람, 믿음, 가족, 사랑이라는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삼성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첨단 기술도 막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밤, 예상치 못한 대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산망 완전 마비 사태였어요. 삼성 전체의 IT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된 거였죠. 긴급 상황실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박상무와 정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적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복구 안 되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박상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의 시스템 하나가 멈추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모든 IT 기업에 파급 효과가 있었거든요. 상황실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당황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흘러갔습니다. 복구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하나를 고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피로가 쌓여갔어요. 새벽 2시쯤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훈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며칠간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정훈아! 박상무가 달려가서 정훈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치 진짜 아들이 쓰러진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상무님. 조금만 쉬면 돼요. 안 돼. 병원에 가야 해. 아니에요. 이거 끝내고 가요. 제발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큰일 나요. 정훈의 간절한 부탁에 박상무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잃은 아들 생각이 났겠죠. 데이비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요. 당신이요? 박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15년간 IT 분야에서 일했어요. 시스템 분석은 제 전문이거든요. 세 사람이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입장도 다른 세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했어요. 데이비드는 이번에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석하러 온 자신이 어느새 이들의 일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새벽 3시쯤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주요 서버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하는 게 어떨까요?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그때 정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이 나와요. 정훈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만큼 지쳐 있을 텐데도 말이에요. 박상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전 세계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데이비드도 일어섰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함께요.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박상무가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에 너무 적대적으로 대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잖아요. 어떻게 아셨나요? 정훈 씨가 말해줬어요. 상무님이 얼마나 직원들을 아끼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상무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은 우리 팀 전체 사진이에요. 제 두 번째 가족들이죠. 사진 속에는 정훈을 포함해 수십 명의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도 그 가운데서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이 제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절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경계하신 거군요. 네, 당신이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만들까봐 무서웠어요. 세 사람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정훈은 쓰러져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상무는 두 사람을 격려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메인 서버가 복구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누군가 소리쳤고 상황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박상무와 정훈도 마주보며 웃었어요. 데이비드도 그들과 함께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완료가 아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정훈이 데이비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우리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저희에게는 이게 당연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박상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바뀔 수 없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방식을 말이죠. 이제 알겠어요. 삼성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시설도 아닌 바로 사람이군요.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비판적 내용은 모두 사라졌어요. 나는 기술을 분석하러 갔지만 사람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삼성의 진짜 경쟁력은 첨단 장비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에 있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70년간 변하지 않는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다. 회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오래되고도 영원한 진리 말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데이비드는 정훈과 박상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근무 태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한 달 후 데이비드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판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정훈과 박상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정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상무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날 저녁 삼성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데이비드는 최종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삼성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것은 기술도 자본도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 말입니다. 박상무는 잃어버린 아들의 빈자리를 직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채웠고 정훈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완벽함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자신도 편견 가득했던 분석가에서 진실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이었어요. 기술은 모방할 수 있고 시설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절대 복사할 수 없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효율성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나 박상무처럼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